네,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잠시 후 개최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사정 한파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전문가 모시고 전국 상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최대 주주가 없기 때문에 좀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차에서 결판 나느냐 아니면 결선까지 가느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116명 중에 당원권이 없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사람 제외하면 113명 중에 친홍 대 친박 이제 이 두 쪽이 한 20표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중립지대에 한 60에서 80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차전에서 게임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어쨌든 3명 중에 과반을 1차전에서 획득을 하면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차전에서 김성태 소위 말하는 친홍계의 대표 주자로서 김성태 의원이 현재 가장 앞서고 있다가 이제 일반적인 평이고요. 그래서 1차전에서 김성태 의원이 과반을 획득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2차전으로 넘어갔었을 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넘어갔었을 때는 좀 전혀 다른 양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한성교 의원이 기본적으로 친박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문종 친박 대표 선수와 중립지대의 한성교 의원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홍문종 한성교 조가 중에 통합을 해서 나왔었을 때는 김성태 의원 쪽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네, 1차에서 끝이 나느냐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친박과 중립이 좀 연대를 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대체적으로 동감하고요. 결국은 결선 투표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선 투표를 안 할 정도로 김성태 의원이 확실하게 과반을 하면은 그러면 뭐 무난하게 갈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대 주주는 있으나 과반 주주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친홍 대 반홍 구도라고 하는 건 친홍이 4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홍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결선 투표가 가면은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지금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초선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예요. 지금 3선급들은 친이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친이계 탈당과 복당을 했던 친이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홍준표 대표를 지지를 하는 쪽이고 재선 그룹들은 친박계들이 많죠. 그렇다고 하면 색깔이 없는 초선 의원들이 누구를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그런 면에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세 분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호응을 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반성을 해도 뭐 시원치 않을 텐데 지금 완장을 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토 그룹들이 있는 거고 친박은 친박대로 지금 친박이 나서서 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당내에서도 서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대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의 전선이나 뭐 사정 한파를 견뎌내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기류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초선들의 마음을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현장에서 판이 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친박계가 어느 정도 결집을 하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친박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친박이 원래 그렇게 강고한 틀이 아니었거든요. 어찌 됐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박들이 나름대로 스크럼을 짰죠. 그런데 그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 여당에서 오는 친박에 대한 압박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친박에 대한 이런 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세적으로
강구하게 스크럼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친박인 함진규 의원을 러닝메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보통 러닝메이트를 할 땐 수도권 한 명, 영남권 한 명 이렇게 합니다. 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진보 저쪽에서는 호남 한 명, 수도권 한 명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들을 좀 이렇게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친박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성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되는 거고 결국 친박이 지금 핵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반사적인 부분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도 자체가 친홍과 비홍, 친홍과 반홍의 구도이기 때문에 중립과 친박들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연대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성규 의원은 이주영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정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좀 흐트러져 있었던 중간지대 후보들을 좀 합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해수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친박이 득세를 할 때도 중립지대에 있었던 양반이 이제 이주영 의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성규 의원이 좀 더 그 친박의 색깔을 벗고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을 합하면서 중도를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 구도를 표현하고 프레임을 짜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박 입장에서는 친홍 대 비홍 싸움이다. 지금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 쪽에서는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공의 적을 누구를 두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느냐, 홍준표 대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친홍 대 비박의 구도와 친박 대 비박의 이 구도를 이제 잡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친박이 이겼었을 때는 이후 차기 선거를 참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워낙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즉 비박과 친박의 내부 갈등이 아주 격렬해질 거다. 이 측면이 이제 당내 역학 구도의 변화들을 가져올 거고 만약에 김성태 의원 쪽이 이겨서 홍준표 당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조가 짜여지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정치사에서 그 강구했던 이명박계 소위 말하는 친이계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축으로 해서 짜여지는 정치 당내 구도가 사실상 친박이 정치권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친박은 정치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주 결사적일 수밖에 없는 싸움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대여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강경으로 갈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 일정도 사실은 여당에서 아쉬운 지점은 일전 지났어요. 청문회, 인사청문회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에 아쉬워하는 거는 좀 추경을 나중에 연초에 한다라고 하면 그때 얘기고 지방선거 때까지는 적어도 적폐청산의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라고 하는 한계도 있고 본인이 재판 중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투톱인 원내대표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당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새로운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게다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혹시 굉장히 큰 지도부의 교체나 뭐 비대위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당권의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선명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당권에 대한 뭐 정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 내외
양쪽 다 굉장히 원내대표는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경환 의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공이 좀 국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체포동의 용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2일에 지금 본회의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23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실제 표결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결될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법무부가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표결을 이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22일 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72시간 안에 할 것인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원내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올 거다. 예를 들어서 홍문종 의원이 친박 대표로서 원내 대표가 되면 반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상정 자체를 상당 부분 시간을 끌면서 저지하려고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방탄국회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김성태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됐었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일찍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출당의 대상으로 그리고 정우택 원내 대표 시절에 의총을 통해서 출당의 표결을 요구했었던 대표적인 의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탄국회를 꾸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 측면들을 이제 우리가 이 관전 포인트로 두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될지 이 부분부터 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셨는데요. 사실 뭐 누가 되든지 대응은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원내대표와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원들을 대변해야 하는 거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러닝메이트가 친박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는 건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법무부에서 지금 제출했는데 22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때 보고하고 23일이 끝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차인데 이게 과연 그 실익이 있는 얘기냐? 그러면 진정한 목표가 뭐냐? 결국은 이게 뭐 자유한국당의 개파 갈등을 좀 유발시키는 그런 효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 아니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방탄국회를 할 동력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22일 날, 23일 날 하루 사이인데 23일 날 끝나고 그때 영장을 청구하든지 소환을 하든지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홍준표 대표가 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그거를 원내대표한테 일단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내부의 갈등 대외적으로 이게 강고하게 전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내부의 갈등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러닝메이트가 친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 얼마나 서로가 그 코드가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성향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성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역할 분담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게다가 지난 대선 때 탈당파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지만 과연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당직 개편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 갈 그런 개연성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관심이 될 것 같고 결국 그게 당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학구도의 변화를 야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22일 날 본회의 상정 그리고 안 되면 23일 날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되는데 의도가 뭐냐?
실익이 있느냐 의구심이 있다고 지금 이제 김 소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정확하게 좀 문제를 봐야 됩니다. 최경환 의원이 세 차례나 검찰 소환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나만 당할 줄 아냐 너희들도 조심해라라고 하는 사실상 협박성 이 손편지를 보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본회의 상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못 가겠다. 그리고 내일 가겠다. 이래서 3번이나 검찰 조사를 불응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늘어져서 지금 시점에 걸려 있는 거지. 네. 이걸 뭐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내분을 격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 최경환 의원의 3차례의 불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네. 현 정부에 대한 우회적인 비난이나 음모를 기획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좀 이제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표결에 만일 붙여진다면 가결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자, 현재 의석 수가 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9석, 그다음에 정의당이 2석, 민중당이 2석, 뭐 요 정도가 이제 이 합하면 166석입니다. 아무리 국민의당이 안철수계와 비안계가 치열하게 당내에서 싸우고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고 선을 긋고 있는 게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라면 이 가반 출석에 출석에 가반이 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결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의 의석 구도를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경환 의원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에게 재소환을 통보를 했고요. 네. 또 원유철 의원 지금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또 내일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 안파가 불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선 제가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출두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젯밤에 약간 쇼크가 있어가지고 용인에서 서울세브란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조가 11월 20일 날 강연을 하다가 한번 쓰러진 경우가 있었대요. 그 이후에 입원을 하고 그다음에 심장에서 스탠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은 건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는 좀 회복된 다음에 해도 되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양쪽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완급 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친박 중심으로서 계속 압박이 가고 있는데 결국 최종 목표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친이나 MB 쪽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순망치한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린 경우인데 입술은 친박 그룹이 되고 이는 친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저렇게 약간 어중찌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야당으로서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내부에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 지도부에서 어디까지 양해를 하고 어디까지 방어를 할지 이런 전략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뭐 현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적폐 드라이브 계속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연말까지 이걸 마무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여권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사실 일정 정도 힘의 균형은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처럼 지리멸렬하고 어느 정도 내분 때문에 대응이 전략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위기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생겼을 때 야당이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방선거 때 결과를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명이거든요. 김재원, 최경환, 엄용수, 이우연, 원유철 이 5명인데 국정원 특갈비 관련해 가지고 김재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이 지금 직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엄용수, 이우연, 원유철 이 세 사람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가지고 지금 그 수사를 받을 계획이고 네네. 받거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용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우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조사를 안 받아서 지금 시간이 끌려지고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사람들을 방어하려고 그리고 야당이 일치단결하거나 일사불란하게 조직력을 정비해서 이들을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어주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잘못했고 드러났고 그리고 돈 준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있는 그 사건 5개가에 대해서 당당하고 정당하면 수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김은숙 부소장 이야기하셨던 민주주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 사람들과 MB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거나 그다음에 특갈비를 상납받았거나 그리고 상납받은 특갈비를 전용했거나 했던 사건들인데 이 부분과 MB의 최종 타겟을 MB로 두고 MB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희생양처럼 분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다음에 처벌의 문제잖아요. 법의 문제고 법의 평등의 문제입니다. 지금 방탄국회 얘기하셨는데 방탄국회는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사실 뭐 이건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과 할 수 없는 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방탄국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끼는 작전인 거고 지금 받은 사람 조사 안 했다라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조사를 받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 이거는 의사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검찰에서 양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상적인 절차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받은 사람들도 지금 개인 이우연 의원보다도 지금 나와 있는 건 보좌관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왜 거기에 항명권을 제시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을 좀 맞춰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친위 친박 문제는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당내에서 친위 친박이 끊임없이 10년 동안 친위 친박의 갈등을 통해서 보수 정권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한 것도 친위 친박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고 탄핵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도 그 갈등이 계속 골마터져가지고 마지막에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것도 그게 나뉘어져가지고 야당이 한 목소리를 못 낸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네. 검찰의 공정한 수사 또 정확한 진실이 좀 밝혀질지를 지켜보는 그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지금 3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상당히 좀 비관적인 반응들이 일단 누리꾼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판사가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심을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좀 추가된 부분이 있죠.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다음에 박민건 문화부 제1차관과 고위 간부들을 또 불법 사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광구 우리은행장을 또 뒷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김진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또 뒷조사를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또 드러났고 그다음에 심지어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을 했던 김명작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협의회 이 연합 회장을 이제 차기 회장을 당시에 맡았는데 산하단체를 정치적 성향을 조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본인도 조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심지어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의 문제점은 뭐냐 그리고 개인 비위는 없느냐라고 또 뒷조사를 시키고 했던 부분들 말 그대로 공무원과 민간인을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하게 지시했던 이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번의 조사를 받고 2번의 이제 그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서 불구속이 됐는데 이전 3기를 예. 검찰에서 할 것이냐, 네. 안 그러면 여전히 법꾸라지의 금영성처럼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김 선생님도 짤막하게 좀 짚어주세요. 저는 사실 그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극성일 때도 제가 우병우 그 수석에 대해서는 여기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청와대로부터도 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방송에서 비판을 하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나요? 아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면이나 오기 싸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본 그 재판에서 그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구속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속이 2번 안 됐다고 했는데 다른 혐의를 들어서 3번째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오기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뭐 권순호 판사가 그 2번째 영장 기각한 사람이다. 본인은 얼마나 이게 고민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전화도 많이 받고 문자 받고 이런 경우가 꽤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도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하는 자체가 정말 공권력을 오기로 활용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